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영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행사의 아, 일환으로서 생명과학기술학부에서 진행하는 특강 시간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최원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행사에 다들 시간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최첨단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때에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이 특강의 취지와 또 간단하게 저희 학부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유된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내용은요, 이제 제 소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생명과학기술학부의 분자신경생물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겸직 교수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뇌에서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우리의 몸의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이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소속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굉장히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넓게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는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주관하는 이제 기초과학을 위한 행사고요. 이 행사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기초과학 프로그램들, 융합과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기초과학에 관심이 있고 융합과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직접 실험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한 이제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설문이 나갈 텐데요. 그 두 가지 종류의 설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 학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기초과학, 융합과학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설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작성하실 수 있는 설문이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QR코드 또는 주소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이후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 정보를 그 연락처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실 그 세 분의 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분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얼바인 캠퍼스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엄대석 교수님입니다. 엄대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시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신 이후에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최첨단의 그런 연구를 담당하시고 있는 그런 정말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다 좀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화 강의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강연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설문의 맨 마지막 문항에 이제 기타 사항에다가
그 질문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의 내용을 수합해서 이제 엄태수 교수님의 답변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강연해 주실 분은 이성권 박사님입니다. 이성권 박사님은 전남대학교 생명과학 기술학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된 전공 분야는 시스템 생물학 분야이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연해 주실 분은 정지효 학생이고요. 마찬가지로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학부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시절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연자분의 강연을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예정이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성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엄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생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에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상이라고 해서 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그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할까, 어떤 과목을 전공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생물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그때가 되면 이런 기초과학 연구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또 무슨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는데, 맞은 거는 지금 뭐 20, 30년 전보다 생명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암 정복도 못했고요. 그렇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코비드 19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 또 앞으로 이런 코비드와 같은 질병이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뭐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적절한 이런 질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생명과학 분야 연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라는 것에 확신합니다. 또 기초과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그 코비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존의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그 mRNA를 이용한 백신으로 mRNA를 백신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연구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생명과학만 강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제 지금 현 세상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연구들은 이제 생물학만 따로 놓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양한 이제 상문 분야, 뭐 물리화학, 뭐 수학과 같은 그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공학, 또 인문학 같은 것들도 우리가 우리 자연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 생명 현상 중에 제가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처럼 오늘은 이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세포 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평소에도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세포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세포 동물, 뭐 박테리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생존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같은 다세포 동물에서는 세포 간 신호 전달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사람이 37조 개의 세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많은 세포들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팔을 구성하는, 예를 들면 팔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팔을 구성하는 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표피 세포도 있고, 근육 세포들도 있고, 뼈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 세포들도 있을 것이고, 신경 세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뇌에서 이제 신경 세포로 뇌에서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근육세포로 이제 움직이라는 어떤 신호를 줄 것이고, 그러면 그 근육세포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움직이겠죠. 그 근육세포 한두 개만 움직여서 전체 팔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개의 그 수많은 근육세포들이 동시에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서로 세포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일 뿐이고요. 거의 모든 그 생명 현상에서 세포 간 신호 전달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예상하실 수 있듯이 통신이 잘못되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뭐 특히 암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 분열을 어떤 적당한 시기에 멈춰야 된다는 그런 신호가, 이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지, 아니면 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암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중요한 이 세포 간 신호 전달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 꽤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우선은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그런 세포 간 신호 전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 알려져 있는 네 가지 정도의 그 세포 간 신호 전달 방법인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 도대체 신호라는 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신호 전달을 해야 된다는데, 그 신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호라는 거는 이제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단백질 조각들,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가스의 형태로도 어떤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세포 간에. 예를 들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에틸렌이라는 이제 가스 형태가 있죠. 에틸렌. 이거는 이제 과일을 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그 신호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수입을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특히 뭐 배를 타고 오겠죠. 뭐 한 달 정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이제 익은 상태에서 쇼핑을 하면 한 달이 오는 동안 다 익어버리고 이제 다 뭐 망가지겠죠. 그래서 팔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식물이 그 과일들이 익기 전에 다 수확을 해서 그것을 이제 배에 싣고 보냅니다. 보내고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니면 도착하고 나서 에틸렌 가스를 이렇게 그 주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과일들이 익기 시작하죠. 그래서 팔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가스가 이제 세포간 신호 전달의 매개체로 이용되는 한 가지 예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는 이제 그 단백질일 수도 있고, 뭐 단백질 조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기 때문에, 세포 밖에 있다가 이 신호가 오면 그 세포가 반응을 하기 위해선 이 그
신호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 감지를 하려면 감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리셉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세포의 그 세포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세포막, 여기는 이제 세포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 물질들이 이런 리셉터라고 하는 곳에 딱 붙게 되면 이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그거에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세포 간 신호 전달인데 뭐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단계들도 여전히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포 밖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그대로 돌아가면 아까 네 가지 정도 잘 알려져 있는 세포 간 신호 전달의 방법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신호를 주는 세포하고 신호를 받는 세포가 그냥 거의 딱 붙어 있는 경우,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경우 가장 쉽겠죠. 그래서 신호를 주는 세포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포의 멤브레인, 세포의 표면에 세포막에 이렇게 발현이 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것이 이제 타겟 세포, 신호를 받는 세포의 리셉터와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결합을 해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신경세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신경세포는 이렇게 길다랗게 엑손이라는 형태의 것을 만들어내고요. 그 끝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면 굉장히 이게 좁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비가 돼서 밖으로 막 퍼지는 것은 아니고 이 타겟 세포, 신호를 받는 세포와 굉장히 붙어 있어서 굉장히 거의 막 붙은 상태에서 분비를 하면 신호를 받는 세포에서 리셉터가 역시 그 신호 전달 물질을 감지하게 됩니다. 뭐 이런 방식이고 굉장히 이건 정확한 신호 전달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를 이용한 것인데 이제 엔도크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호르몬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뇌에서 뇌, 시상하부, 등등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에서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경우에는 혈관을 타고 호르몬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결국엔 어떤 몸 말단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이 경우에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신호 전달을 받는 세포의 리셉터에 또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신호 전달 세포가 있고 신호를 주는 세포, 그다음 신호를 받는 세포가 이렇게 이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거 엔도크라인처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 있는 거예요. 로컬 시그널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딱 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이 세포 한 서너 개 정도 떨어져 있는 세포의 지름 한 서너 개에서 10개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거리 사이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세포에서 신호 전달 물질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면 이것들이 세포 주변을 떠돌다가 근처에 있는 타겟 세포의 리셉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신호 전달 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오늘 이 페라크라인 시그널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그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에 대한 건데 조금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 세포는 신호를 주는 세포,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신호를 받는 세포인데 여기 빨간색 점들은 신호 전달 물질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 세포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확산을 통해서 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타겟 세포까지 전달이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잉크를 물 위에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확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 확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년대에 이제 그 제안이 된 가설인데, 이 신호전달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면 확산을 통해서 이 멀리 있는 그 타겟 세포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꽤 뭐 정석처럼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이 모델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그 확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 뭐 중력이나 온도, 압력, 그다음에 어떤 그 지형적인 그 형태에 대해서, 형태에 따라서 이 확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 그런 형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확산을 통한 신호 전달 물질의 이동이 정말 적절한 방법이냐? 아까 초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전달,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특히 발생 도중에 그런 일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무슨 기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방식의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은 발생 어, 단계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중력과 온도, 압력 뭐 이런 거에서 로 인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그 어떤 신호 전달이 받거나 뭐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그 신호 전달을 이렇게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이건 새로운 가설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신호 전달을 하는 세포에서 이렇게 길게 실과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 타겟 세포에 직접 접촉을 하는 거죠. 접촉을 하고, 이 접촉한 상태에서 이 실과 같은 구조를 통해 신호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 끝에 있는 그런 주머니 같은 형태의 신호 전달 물질을 담아서 여기다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정확한 신호 전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막 확산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신호 전달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져 있고요. 저희 실험실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대여섯 개 그룹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 발견된 이런 실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신호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타겟 세포에 전달하는 그런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